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글로벌 금융시장 오랜만에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유가 급락과 함께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 살아나면서 뉴욕 증시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좀 강한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거친 지금 과연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진짜 주인공이 누가 될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이제 좀 종전 기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합의가 나오면서 증시가 반등을 했는데 이런 강세장 국면에서 뭐 AI, 반도체 여전히 좀 시장의 주도주라고 봐도 될까요? 제가 여기 출연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었던 거는 이번 사이클은 AI 사이클이고 AI 투자가 지속되고 확장이 지속되는 한 저는 반도체 주식을 팔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는 주도주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은 받을 수 있어도 AI 쪽과 관련되어 있는 칩과 디바이스 쪽은 계속해서 유효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시장에서 좀 불편했었던 거는 지난달도 그렇고 계속해가지고 수급이 그 반도체 일변도로만 좀 몰리다 보니까 네. 반도체 쪽을 사는 건 좋은데 다른 섹터를 팔아서까지 사게 되고 레버리지를 동원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급이 좀 일정 부분 풀리는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반도체 쪽은 좀 상승이 제한되면서 주변으로 확산될 줄 알았는데 네. 다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반도체 일변도로 가는 것보다는 시장이 조금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거는 시장의 추가 상승이나 안정을 위해서는 더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강세장이다 보니까 AI와 반도체 중심의 주도주 흐름이 쉽게 꺾이진 않는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근 AI 쏠림이 심했지만 이제 그러면 틈새장 관점에서 눈여겨볼 업종, 뭐 종목 어디에 있을까요? 이 부분이 좀 딜레마인데요. 우리나라 네. 기업들이 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섹터들도 보면은 네. 조선도 한 3년 이상 계속 올라왔고요. 방산도 마찬가지고 원전도 마찬가지고 다 수년간 올라와서 지금 바닥에 있는 건 별로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피어 대비로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네. 피어라고 하는 건 글로벌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그 섹터별 회사들 네. 이런 회사들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전력기기가 과거에는 엄청 싼 데다가 쇼티지 효과를 받기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는 비슷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글로벌 경쟁사들 또는 피어들의 어떤 주가 흐름하고 같이 맞물려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좀 편안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섹터는 우선은 조선입니다. 계속 조선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조선주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예고가 된 상태에서 최근에도 수주가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다가 그 미 해군 관련된 내용들은 어쨌든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건 미국이지 우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붙인다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엔진 납품에 이어 가지고 최근에는 플로팅 데이터 시스템 센터라고 해 가지고 바다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도 지금 검토되고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은 새로운 먹거리까지 추가가 된다. 그리고 교체 사이클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네. 지금도 2000년대 초반에 그 그러니까 건조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배들의 교체 사이클 얘기를 했는데 교체율이 지금 10%대 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노후된 선박조차도 필요할 만큼 지금 굉장히 많이 돌아가고 있고 또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 도크라고 그러죠. 도크가 부족해요.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땐 단기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그쪽 괜찮아 보이고요. 네. 수급을 좀 체크해 보니까 방산주 쪽에서도 일부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와 관련된 거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올랐다 어제 빠졌지만은 엔터주 역시도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쪽들도 한번 눈여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주도주가 유지되는 가운데 좀 수급 측면에서는 방산이나 엔터 쪽으로도 좀 주목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뭐 그리고 또 시장에서는 뭐 종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좀 그동안 짓눌렸던 재건주, 항공주들 좀 반응이 있었는데 뭐 실제 재건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트럼프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고 쳐놓고 자기가 또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개방했다고 떠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전에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해협이었잖아요. 자기가 사고 친 걸 지금 자기가 풀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풀어놓은 것처럼 좀 떠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한데 일단은 종전이 된다는 걸 전제로 얘기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건설주는 당연히 수혜를 보긴 할 겁니다. 네. 다만 한 가지 과거 중동 특수와 같이 우리가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고요. 중국하고 나누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치를 갖다 너무 크게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또 실제 현지하고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는 기업들 중심. 대체적으로 보면 사우디는 삼성 쪽하고 관련이 돼 있고 아랍에미리트는 GS. 그다음에 뭐 이란이 열릴지 모르겠지만 이란 같은 경우는 DLENC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주로 우리나라 이제 건설사 가운데 큰 회사들 그런 쪽이 연계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보시려면 큰 회사 위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네. 두 번째는 건설사만 가는 게 아니라 건설 기계도 필요합니다. 다 부서졌죠. 다 또 세워야 되려면은 또 파내고 해야 되는 기계가 필요한 거고 지금 또 방금 말씀드렸지만 호르무즈 해협 다시 언제 또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우회 통로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거 역시도 건설이나 건설 기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보셔야 되는데 이번 그 재건에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방산입니다. 아, 방산이요? 네, 지금 이제 그 종전이 된다고 해도 서로가 서로 믿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방산 수요는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래서 방산주도 이번에 재건과 관련해서는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재건 관련해서는 핵심주 중심으로 좀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방산이 포함될 수 있다는 시각이 상당히 좀 신선합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그럼 우리 방산 기업들에 좀 어떤 형태로 기회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방어미사일 체계로 해가지고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효과를 봤잖아요. 요격률 96%. 근데 문제는 그게 쓰고 나면 계속 채워야 되는 거고요. 네. 그걸 봤기 때문에 옆 나라 쿠웨이트나 사우디나 이런 쪽도 다 줄을 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미국 자체 수요도 지금 충당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속도나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뭐 압도적인 거는 결국 한국관산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이 요격 미사일뿐만 아니라 서로 인접해 있는 국가들 간에는 육상 무기 자주포도 될 수 있고 또는 이제 전차도 될 수 있고 실제 그런 수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 때문에 이제 중단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충당 수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방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는 누가 누구를 믿고 안 믿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발을 빼는 걸 가만히 보시면 미군 철수 얘기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체 수요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전통적인 재건 개념도 그렇지만 방산 쪽으로 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들이 있다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종전 이슈 이전부터 시장을 좀 뜨겁게 달궜던 게 바로 이제 AI 인프라. 뭐 아까 말씀하신 전력기기라든지 뭐 광통신, 소부장 기업들인데 뭐 AI 병목 현상 해소의 핵심 수혜주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핵심 수혜주 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될 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광통신 회사들은 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 회사들은 주로 이제 통신장비 회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을 걸친 정도로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실질 수혜주가 될지 여부는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되고 다분히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도 5년 물량을 수주를 하고 있는 상태고 네. 잔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수주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가지고 쇼티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해가지고는 수혜는 지속된다. 근데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초기와 달리 우리나라 주식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글로벌 피어 밸류들, 그러니까 피어 업체들, 경쟁 업체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아주 싼 구간은 아니에요. 네. 뒤집어 놓고 말씀드리면 글로벌 시장 내에서의 경쟁 업체들의 주가하고의 동조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체크해 보니까 전력기기 같은 경우 글로벌 대표 기업들이 PER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35배 뭐 그 내외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거의 30배 선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이렇게 싼 구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거는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광통신은 좀 테마성이 짙다라는 얘기 해주셨고 전력기기 쪽으로는 이미 뭐 글로벌 피어와 동급 평가를 받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전력기기 섹터 지금 좀 진입하기에는 약간 좀 고점 부담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 회사들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가는 ASML이라든지 그다음에 AMAT이라든지 도쿄 네. 일렉트론이라든지 이런 쪽이 PER이 높은 데는 60배가 넘어갔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소부장 쪽에 특히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 지금 PER이 높은 거는 45배, 50배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동조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그쪽 업황이 나쁘지 않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주가는 한 단계 더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가 매수 전략보다는 좀 가급적이면 쌀 때 사고 네. 그다음에 이 주식 자체의 흐름 자체가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글로벌 경쟁업체 대비해서 싸지는 폭 자체가 15%에서 20% 정도 싸진다 하면은 매수해 놓고 붙으면은 판다든지 오버하면 판다든지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과거와 같이 사놓고 편안하게 가져가시는 거는 이제는 이제 글로벌 경쟁사하고 많이 붙어 있다라는 건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냉정하게 밸류에이션을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또 이제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좀 강한 반등세 보이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을 계기로 뭐 하반기에도 주도주 지위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AI 사이클이 지속되는 한 주도주는 네. 안 바뀐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계속해가지고 칩하고 AI 디바이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율주행하고 휴머노이드 이쪽은 계속 좋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좋을 거라고 보는데 2분기 실적은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고요. 네. 1분기 대비해가지고 고정 거래가 가격이 60% 올랐기 때문에 가격은 당연히 더 많이 매출하고 이익도 늘어날 겁니다. 네. 이제 3분기 실적부터는 기고 효과라고 해야 되겠나요? 작년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성장률은 조금 정체가 될 거예요. 네. 작년 대비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왜냐하면 작년 3분기부터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라든지 이익 성장 모멘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는 건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사이클 끝날 때까지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3분기에는 좀 성장률 둔화 노이즈도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역설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실적 발표 당일에는 뭐 좀 뉴스에 파는 그런 고점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네요. 그거는 지금 2분기 실적도 안 나왔는데 뭐 3분기 얘기하는 건 지금 좀 섣부른 것 같고요. 네네. 일단은 2분기 실적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적보다 향후 가이던스에 시장이 더 주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와 관련해서 최근에 그 빅테크들이 계속해가지고 차입을 하고 네. 증자를 하고 있죠. 네, 네. 그 얘기는 여전히 그쪽에 대한 투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게 역으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얘들 돈이 좀 부족해지는 거 아니야? 현금 네. 흐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또 우려를 또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향후에도 빅테크의 어떤 캐펙스 투자 이것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빅테크 투자 계획까지 한번 체크를 같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일본은행 회의와 FOMC 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좀 시장이 좀 가장 주목해야 할 매크로 변수 어떤 거라고 보세요? 사실은 이번 FOMC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봤거든요. 이제 네. 뭐 금리를 올린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이제 거기서는 점도표를 이제 공개를 합니다. 3, 6, 9, 12월 1년에 4번 공개를 하는데 네. 이번이 6월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데 분명히 점도표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높여놔도 종전되고 유가가 지금처럼 흘러내리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기적인 노이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크게 우려할 수 있는 이슈가 되는 거는 이번 종전 MOU가 됐던 뭐 그걸로 인해서 마무리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뭐 예정된 변수라고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예정된 거고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입장이고 다만 이제 이게 연속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걸 조금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혹시나 뭐 일본은행 관련해서는 엔화 환율 변동성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에 좀 흔들림을 가져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엔캐리 우려들 많이 하시는데 네. 지금 상태에서는 엔캐리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유가 안정이 이어지면서 금리 부담 좀 많이 완화될 것으로 봐도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네. FOMC가 굉장히 중요할 줄 알았는데 살짝 그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종전 합의로 좀 시장을 짓눌렀던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가 됐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의 관심 다시 한번 실적과
성장성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도주 흐름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재건, 방산, 전력, 인프라 등 좀 새로운 기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은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